참 독하던 양반인데 결국 이렇게 갔네?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야. 뭐 자업자득이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조폭들이 절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버지는 단순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속삭였죠. 태진 형님께 보고해야겠네? 그 순간 전 다시 군인이 됐습니다. 707 특임대 복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죽은 아버지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딸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과연 사고로 위장된 아버지의 죽음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제과점 문 여는 소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유경은 늘 그랬듯 아버지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37의 나이 한때 나라를 지키던 707특임단 소속이었던 그녀는 이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아빠 밥 차렸어요. 유경이 부엌에서 소리치자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던 정만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2살의 그는 평생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갭이 입에 대지 않고 살아온 성실한 가장이었죠. 우리 딸,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만식이 식탁에 앞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유경이 깜짝 놀라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빠, 괜찮으세요? 만식은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다. 하지만 유경의 예리한 눈에는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자주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지며 아니야, 그럴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딸은 나라 지킨 사람이지. 만식이 식탁에 앉으며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유경은 아버지 앞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을 놓아드리며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밥을 드시는 속도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받을게. 만식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만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누구 전화였어요? 유경이 물었습니다. 만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옛날 직장 동료야. 별것 아니다. 하지만 유경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관찰력으로 아버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제과점 일을 하던 유경은 계속 아버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때 집에 들렀을 때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수첩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유경이 다가가자 만식은 황급히 수첩을 서랍에 넣었죠. 그 순간 유경은 수첩에 적힌 글자 몇 개를 보았습니다. 이자, 보증, 태진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유경이 물었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일기장이야. 볼 것도 없다. 하지만 유경은 아버지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녁 무렵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유경은 아버지의 격양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걸 승낙했다고. 만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유경이 다가가자 만식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옛날 일로 좀 복잡한 게 있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유경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만식은 딸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죠. 딸아, 너는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아라. 만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경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보였죠. 유경은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무서우세요? 유경이 작게 물었습니다. 만식은 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섭다고? 내가 뭘 무서워하겠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죠. 아빠, 나는 707특임단 출신이에요. 뭐든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유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아,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새벽 유경은 아버지가 조용히 외출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이런 시간에 외출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상했죠. 유경은 일어나서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유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신 건지, 무슨 일로 이런 시간에 외출하신 건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외출하신 후 유경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4시, 5시를 가리켜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유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유경이었지만 가족일 만큼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경은 재빨리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만식은 온몸이 젖은 채로 들어오고 계셨죠. 옷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옷이 왜 이렇게 젖어 있어요? 유경이 수건을 가져다 드리며 물었습니다. 만식은 비 맞았다라고 간단히 대답했지만 어젯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경은 아버지의 거짓말이 계속되는 것에 더욱 불안해졌죠. 아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유경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만식은 딸을 바라보며 잠시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 만나고 온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유경은 제과점 문을 열고 평소처럼 빵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보니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거르신 것 같았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점심 드세요.
유경이 죽을 끓여드렸지만 만식은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만식이 중얼거렸지만 유경은 아버지가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었죠.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만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지자 유경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을 통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만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만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경이 다가가자 만식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유경은 당황했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가 잘못 판단한 게 있어서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다. 만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경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모르는 게 좋다. 그날 저녁 만식은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유경이 억지로 죽이라도 드시라고 권했지만 속이 메스꺼워서 못 먹겠다며 거절했죠. 유경은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밤 10시쯤 만식은 좀 나갔다 올게라며 외출했습니다. 유경은 따라가려 했지만 만식이 단호하게 말렸죠. 절대 따라오면 안 된다. 약속해라.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유경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자정이 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유경은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초조함을 달랬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지나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유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아빠,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유경이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죠. 새벽 3시 10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경은 아버지가 연락하시는 줄 알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정만식 씨 따님이세요?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다음 말은 유경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아버님께서 새벽 3시경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유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도 교통사고로 말이죠. 유경은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아버지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정신력으로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유경은 경찰과 함께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를 보는 순간 유경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던 아버지가 차갑게 누워 계셨죠.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유경이 눈물을 닦으며 담당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새벽 3시경 강남구 일대 골목길에서 트럭에 치여 즉사하셨습니다.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휴대폰만 사라진 상태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경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야간에 외출하지 않으셨고 사고 현장은 집에서 도보로 30분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갑은 그대로인데 휴대폰만 사라진 것도 의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유경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3일째 계속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위로의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유경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네 이웃들과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모두들 만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조문객들의 말에 유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장례식장 뒷자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 정도 되는 그들은 조문도 하지 않고 맨 뒤쪽에 앉더니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의 예리한 청각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정만식, 참 독하던 양반인데 결국 이렇게 갔네.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죠.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야. 뭐 자업자득이지.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마치 당연한 일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뒤를 돌아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유경과 눈이 마주쳤죠. 남자는 킥킥대며 웃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정만식 딸이구나. 707특임단 출신이라던데?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제 혼자 남은 여자일 뿐이지.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유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직감이 이들이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아버지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유경이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 친구분께 작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요. 만식이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경은 그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조문이 끝나갈 무렵 그 남자들은 일어나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유경 쪽을 바라보며 씩 웃었죠. 정만식 딸,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유경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유경은 장례식장을 나와 은밀히 뒤를 따랐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미행 기술을 활용해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유경은 창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태진 형님한테 보고해야지.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진이라는 이름에 유경의 귀가 번쩍 열렸죠. 며칠 전 아버지가 중얼거렸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만식 장례식 다녀왔다고 말씀드려. 딸도 봤고. 유경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페이지를 넘겨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회사 동료 김철수 보증 3천만 원. 2023년 8월 이자 급증. 원금 5천만 원으로 증가. 2024년 1월 연대 채무자로 변경됨. 유경은 수첩을 읽어가며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보증을 서셨다가 큰 빚에 휘말리신 것 같았거든요. 수첩 뒤쪽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산회에서 명예 도용 의심. 태진이라는 사람이 협박. 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유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유경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섭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의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이었죠. 유경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과 함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여러 개의 미수신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있었죠. 발신자는 모두 금산의 태진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만식, 시간 다 됐다. 내일까지 사업 준비해. 도망갈 생각 말고 나와서 이야기하자. 딸한테 피해가기 싫으면 순순히 따라와. 협박성 문자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아버지가 사고당한 바로 그날 밤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강남구 뒷골목에서 만나자. 안 나오면 딸부터 찾아간다. 유경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한 약속 장소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당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유경은 수첩과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 하셨어요? 나한테 말씀하셨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는데. 유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유경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경찰서에 갔다 온 후 한동안 말을 잃으셨던 그때 말이죠. 혹시 그때부터 이미 무슨 일이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오신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유경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죠. 아빠,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아빠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유경은 금산회와 태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단서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추적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제과점 사장이 아닌 707특임단 출신 정유경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은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주소를 하나씩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강남구 뒷골목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죠. 2층에 금산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1층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었습니다. 유경은 멀리서 건물을 관찰하며 오가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오쯤 되자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경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들이 바로 아버지를 괴롭혔던 금산회 조직원들이었던 것이죠. 유경은 707특임단에서 배운 정찰 기법을 활용해 주변 지형을 파악하고 빠져나갈 경로까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주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서구 외곽에 위치한 그곳에는 허름한 단독주택이 한 채 서 있었는데 대문에 붙은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정만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경은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언제 이런 집을 사셨을까요? 평생 전세로만 살아온 아버지가 말입니다. 여기 누가 사는지 아세요? 유경이 옆집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어요. 가끔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뭔가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원래 주인은 본 적도 없어요. 유경은 집 주변을 돌아보며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들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죠. 하지만 뒷문 쪽에서 최근에 누군가 출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담배꽁초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유경이 길 건너편 가게 사장님께 다가갔습니다. 저기 빈집 말인데요. 원래 주인 아세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집 말이야? 조폭놈들이 몇 년 전에 억지로 명예 가져간 곳이야. 원래 주인은 어떤 회사원이었는데 보증 잘못 써서 집까지 뺏겼다더라고. 유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 크고 말끔한 아저씨였어. 한 번은 여기 와서 집을 보더니 막 우시더라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안타까웠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써셨다가 집까지 잃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조폭들의 계략에 의해서 말이죠. 유경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장님께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경의 간절한 부탁에 사장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회사 동료 보증을 섰다가 당하신 거야.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보증인이 아니라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더라고. 연대채무자요? 유경이 반문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보증인이랑 연대채무자는 완전히 달라. 연대채무자는 원래 빚진 사람이랑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해. 그분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서류에 사인할 때는 단순 보증인이라고 했다면서. 유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속임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사인하셨는데 알고 보니 연대 채무자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채무자가 도망가자 아버지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 회사 동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유경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잠적했지. 보증 서기하고는 바로 외국으로 도망갔다더라고.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찾아다니셨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유경은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렸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되신 것이죠. 게다가 조폭들은 아버지의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더 큰 이익을 취했을 것입니다. 금산회라는 곳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여기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이야. 불법 사채랑 부동산 담보 전문으로 하는데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유경은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동료의 보증을 서셨다가 금산회의 덫에 걸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철저히 이용해 먹었던 것이죠. 연대채무자라는 법적 지위를 악용해서 아버지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뜯어낸 것입니다.
혹시 태진이라는 사람도 아세요? 유경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주변을 더욱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금산의 간부야. 아주 무서운 놈이지. 그 사람 이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잊어버려. 유경은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의로 보증을 서셨다가 금산회의 계략에 휘말리셨고 그들은 아버지를 철저히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첩에 적힌 금액들을 보니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던 것이 점점 불어나서 마지막에는 4억 원까지 증가해 있었습니다. 이자율도 말도 안 되게 높았죠. 아빠,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구나. 유경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끝까지 혼자 버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위험한 약속 장소에 나가셨던 것이죠. 유경은 옷장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입었던 전투복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군복을 입은 유경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제과점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싸워야 할 전사였죠. 아빠가 날 군에 보낸 이유, 지금 알겠어요. 유경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강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아시고 미리 대비를 시켜주셨던 것이죠. 유경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죽인 놈들, 내가 추적 시작합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서 금산회와 태진을 상대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갚아드릴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유경은 평범한 옷을 입고 금산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정면 대결보다는 정보 수집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괴롭힌 놈들을 당장이라도 처단하고 싶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금산회라고 적힌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유경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와라는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뒤에 앉은 중년 남성이 유경을 바라봤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가 바로 태진이었습니다. 누구야? 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경은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만식의 딸 정유경입니다. 아버지 일로 왔어요. 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딸, 직접 찾아오네. 태진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유경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식 죽은 거 아깝지 않아? 도발적인 말에 유경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707특임단에서 배운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눌렀죠. 당신 아버지, 우리 돈 4억 못 갚고 뒷길로 도망치다 트럭에 깔린 거야. 태진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태진의 말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유경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느꼈죠. 4억이요? 아버지가 왜 그런 큰 돈을 빌리셨을까요? 유경이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태진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만식 회사 동료 김철수 보증서다가 연대채무자 됐지. 김철수는 돈 받아서 잠적하고 서류를 보니 정말로 아버지가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었고 처음 3천만 원이었던 빚이 복리, 이자로 4억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3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괴롭히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유경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태진이 일어나서 유경 앞으로 다가왔죠. 괴롭히기는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 정당한 채권 추심이었을 뿐이야. 그럼 왜 새벽에 나오라고 협박하신 거예요? 유경이 아버지 휴대폰에서 본 문자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태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휴대폰 어디서 봤지?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유경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흥미롭네. 정만식이 숨겨둔 게 더 있나 보군. 태진이 주변 조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죠. 어쨌든 빚은 남아있어. 정만식이 죽었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상속인인 딸이 갚아야지. 유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태진이 씩 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겠네. 태진이 창문으로 가더니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제과점이더라. 단골 손님들도 많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데.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유경의 707특임단 혈액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경이 물러서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현명한 판단이야. 일주일 줄게. 그동안 사억 마련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태진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유경은 사무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던데 별거 아니네. 조직원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아버지 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서랍들이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 안까지 뒤져 놓았죠. 다행히 수첩과 휴대폰은 유경이 따로 숨겨뒀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와 장부를 찾고 있었군. 유경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금산의 놈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집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유경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은 단순 빈집털이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신고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유경입니다. 아,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따님이시군요.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의 무성의한 대응에 유경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경은 한강 다리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었죠.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빠, 나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 707특임단 출신이라고 해도 거대한 조직을 혼자 상대하기엔 벅찼습니다. 게다가 경찰도 믿을 수 없었고 제과점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유경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물이 검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유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할까요?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임무 완수였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유경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유경은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를 괴롭힌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겠어요. 707특임단 정유경의 이름을 걸고 말이에요. 유경은 집으로 돌아가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단서들이 있었고
707특임단에서 배운 기술들도 있었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유경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 한강에서 포기를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굳혔거든요. 수첩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DB9C-23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인 줄 알았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버지의 다른 필체와는 달랐습니다. 더 또렷하고 의도적으로 적은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 유경이 혼자 중얼거리며 코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DB라는 알파벳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 숫자들도 뭔가 체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각종 정보 분류 코드를 다뤄본 경험이 있던 유경은 이것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죠. 유경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DB9C-23 코드를 검색해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B와 관련된 정부 기관 데이터베이스들을 찾아보던 중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형태의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유경이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 검색란에 코드를 입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만식 민간 공작 보조원 1995년 2003년 유경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밀사항이라는 표시와 함께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국정원 외부협력요원으로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아빠가 국정원에서 일하셨다고? 유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평범한 버스 기사로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금산회와의 연결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경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알았던 국정원 선배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은 김 선배가 만나자고 했죠. 유경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정만식이라는 분에 대해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제 아버지예요. 유경의 대답에 김 선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정만식 씨가 내 아버지라고? 김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경아,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김 선배의 설명에 따르면 만식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직 폭력배들의 불법 자금 세탁과 해외 송금 루트를 추적하는 비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산회 같은 대형 조직들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금산회에 대해 잘 알고 계셨겠네요? 유경이 물었습니다. 김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정만식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폭들을 잡을 수 있었는지 몰라. 특히 태진이라는 놈의 비리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어. 유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진의 비리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태진이 아버지를 위협한 것도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닐 수 있었죠. 혹시 그 정보들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글쎄, 정식 요원이 아니었으니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정만식 씨는 워낙 꼼꼼한 분이셔서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셨을 수도 있어. 김 선배의 말에 유경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아버지 방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라 국정원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었죠. 옷장 뒤편 오래된 상자 하나에서 낡은 노트 몇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금산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진의 실명은 김태진이었고 그의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사채업, 부동산 사기, 명예도용, 심지어 폭력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태진의 약점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계좌 은닉, 정치인과의 유착, 세금 포탈 등 치명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정보들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진이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힌 거구나. 유경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4억 원의 빚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비리 정보 때문에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채 문제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아버지를 입막음하는 것이었죠. 유경은 아버지의 노트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 감당하셨구나.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태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태진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 증거들을 유경이에게 남겨줘야 하나?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의 마지막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유경은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무릎 꿇고 계셨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굴복이 아니라 마지막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딸에게 단서를 남겨주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죠. 아빠, 이제 알겠어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 작전이었어. 유경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첩, 휴대폰, 그리고 이 노트까지. 이제 태진과 금산회를 상대할 무기가 생겼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의 실력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죠.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유경이 아버지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모으신 증거들로 저들을 반드시 처단하겠어요. 707특임단 정유경과 민간 공작 보조원 정만식 부녀의 마지막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틀 후 유경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노트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했습니다. 707특임단 후배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박 중사와 이 상사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누나,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조폭들 상대로 이런 일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박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니까. 유경은 먼저 MBC 탐사보도팀의 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만났던 기자였는데 조직폭력배 관련 기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죠. 정유경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금산에 관련 제보라니 정말 확실한 자료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내부 조직도부터 해외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게 있어요. 유경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김 기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녁에 만나서 자료를 확인해 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금산에는 만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날 밤 유경은 제과점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 설치를 완료했고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도 준비했죠. 모든 것이 녹화되고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박 중사와 이 상사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서에도 사전 연락을 취해뒀습니다. 밤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금산의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진을 포함해서 5명이 제과점으로 들어왔죠. 정유경, 시간 다 됐어. 사업 준비했나? 태진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제안이 있어요. 유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제안? 뭔데? 유경은 카운터 뒤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노트를 보는 순간 자신의 모든 비리가 적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걸 어디서 구했어?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셨어요. 8년간 모으신 당신들의 모든 범죄 기록이죠. 조직원들이 유경을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유경은 미리 준비한 호루라기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박 중사와 이 상사가 제과점으로 들어왔죠. 다들 움직이지 마.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어. 이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야, 이거. 태진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과점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언론사와 경찰서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유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진이, 내가 아빠 장례식에서 웃은 그 대가 오늘 받게 될 거야. 태진이 화를 내며 유경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유경의 격투 실력에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으악! 태진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죠. 다른 조직원들도 박 중사와 이 상사에게 일순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제과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다들 손 위로 올려. 체포영장 집행한다. 미리 연락받은 경찰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했죠. 태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불법 도청이라고. 태진이 억지를 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와서 상황을 정리했죠. 김태진, 당신은 공갈협박, 사채업법 위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경은 태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킥킥거리며 웃던 거 기억나요? 그때 당신들이 보여준 그 웃음의 대가를 오늘 받는 거예요. 태진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김 기자가 유경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걸로 금산의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밝혀질 거예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죽음도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정만식을 오늘 밤 처리해라라는 문자가 사고 당일 조직원에게 보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죽음도 사고가 아니었구나. 유경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조직원들의 자백도 이어졌습니다. 태진의 지시로 아버지를 골목으로 유인한 후 트럭으로 치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비리 정보 때문에 제거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중사가 유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런 큰 조직을 상대로 승리하다니. 유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것과 너희들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 상사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만식 어르신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평생 조국을 위해 일하시다가 마지막에도 딸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주셨네요. 유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아빠를 괴롭히고 죽인 놈들 모두 잡았어요. 영정 속 아버지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금산의 조직 전체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0년간 활동해온 금산의 조직이 일시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제보자는 조직원들에게 아버지를 잃은 707특임단 출신 딸로 알려졌습니다. 유경은 뉴스를 보며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슬픔도 밀려왔죠.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마지막까지 해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유경은 법원에서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진과 금산의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죠. 태진은 살인교사, 공갈협박, 사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고요. 정유경 씨, 소감이 어떠세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건 아니니까. 복잡한 마음이에요. 법정에서 태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만식, 그 고집센 늙은이가 결국 이겼구나. 태진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의 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생 조국을 위해 일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국가보훈처에서 온 공문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해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인정받으셨어요. 유경이 공문을 들고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공문에는 고 정만식 씨는 8년간 민간공작 보조원으로 활동하며 조직폭력배 척결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가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유경 씨, 아버님께서 남기신 자료들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담당자는 아버지의 공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아버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로 그동안 수십 명의 조폭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 보장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 일로 모든 게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유경은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유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과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야겠어. 유경은 정만식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권으로 받게 된 보상금과 제과점 매각 대금, 그리고 금산회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상당한 기금이 마련되었죠. 목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까 저도 그 뜻을 이어가겠어요. 유경이 장학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리더십과 조직 운영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장학재단 사무실은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던 동네에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지킨 정만식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유경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원자들 중에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이죠. 정만식 아저씨요? 제가 어릴 때 버스 타면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한 할머니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 기사님이 한겨울에 길에서 쓰러진 걸 보고 병원까지 업고 가주셨어요. 그때 목숨을 구했죠. 평생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요. 유경은 아버지가 평범한 일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푸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동네 골목에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주민들과 보훈처가 함께 추진한 일이었죠. 표지석에는 정만식, 이웃의 생명을 지키다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벤치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유경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는지 실감했습니다. 정만식 아저씨는 정말 조용한 영웅이셨어요. 동네 이장님이 추도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버스 기사 같았지만 속으로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유경은 표지석 옆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아빠, 당신 딸. 아직 군인입니다. 유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707특임단 소속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정신만큼은 평생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박 중사와 이 상사가 찾아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 중사가 말했습니다. 이 상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날 저녁 유경은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10명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정만식은 이제 조직폭력배들에게 괴롭힘당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평생 정직하게 살며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채도 억울함도 없는 깨끗한 이름으로 말이죠. 유경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겠어요. 정유경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말이에요. 영정 속 아버지의 미소가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골목길, 표지석 옆 벤치는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만식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작은 공간에서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작전이 완전히 성공으로 끝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의 이름은 절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요.